오늘은 우주는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투스와 루시퍼스는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즉 원자로 명명했는데요. 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철학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설은 달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화학 실험에서 화합물들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입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887년 톰슨은 크룩스관에서 음으로 대전된 입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음극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편장판의 이 양극 쪽으로 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음의 전하를 가진 것을 음극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전자입니다. 이 전자들은 고전압에 의해 금속 전구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톰슨은 원자 모형으로 푸른 푸딩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양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간에 푸딩에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 플럼이 박혀있는 구조라고 제안하였습니다. 1911년 밀리칸은 기름방울 실험을 통하여 전자들은 동일한 전하량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무기에서 나오는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빠져나올 때 마찰에 의해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전기를 띤 기름방울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비행판 촉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전기를 띤 기름방울이 비행판 촉전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 전기적인 힘, 중력, 공기의 부력이 균형을 이루어 기름방울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중력 그리고 전기적인 힘, 공기 부력 이 세 가지 힘을 받게 됩니다. 축전기에 전기를 공급할 때와 공급하지 않을 때의 기름방울의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데 이를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를 껐을 때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힘은 이 무게하고 기름방울의 무게하고 공기의 부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공급하였을 때는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 기름방울의 이 전하량을 이 두 개의 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실험으로 기름방울의 전하량은 어떤 전하, 즉 전자의 전하량의 배수임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방울의 이 전하량은 어떤 기본적인 전하량의 배수가 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전하량이 바로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그런 이 실험을 통하여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 전자의 질량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톰슨이 발견한 전자의 이 전하량과 이 질량을 이 밀리칸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911년 라더포드는 건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켰을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하지만 크게 휘는 알파 입자들도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서 알파 입자는 히듐의 핵으로서 양의 전하, 전자 전하의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금원자의 중심에 양의 전하를 가진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휘지 않았고 핵으로 다가간 알파 입자들만이 핵의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크게 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이 금박에 얇은 금박이죠. 얇은 금에 쏘아주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이 뒤쪽에서 관찰되었지만 크게 휘는 이런 알파 입자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앙에 양의 전하를 가진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것이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빈 공간이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휘지 않고 바로 진행해서 이쪽에서 관찰되었고 핵 가까이 간 것들은 이 핵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런 휘어가지고 상당히 이 외곽 쪽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질량이 큰 핵이 중앙에 있고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는 새로운 원자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핵의 크기도 추산할 수 있었는데요.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 알파 입자와 금 핵의 전기적 포텐셜로 같아지는 데까지 알파 입자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핵의 크기가 대략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 미터 되는 것을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성 미터 단위고요.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핵과 전자 사이에는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20년 라더포드의 원자의 질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듐은 수소에 비해 전자의 수가 2배이므로 원자는 중성이니까 핵 안에 2개의 양성자가 존재하고 2개의 외곽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히듐의 질량은 수소의 2배가 되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는 4배였습니다. 1931년 보데는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가벼운 원소의 물질에 입사시켰을 때 아주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방사선이 감마선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어떤 감마선보다도 투과력이 좋아서 그 방사선의 정체를 밝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이레너 졸리오 큐리와 프레드릭 졸리오 큐리블의 딸이고 사위입니다. 이 방사선을 파라핀이나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 입사시켰을 때 에너지가 큰 양성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도 이 방사선이 감마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으나 그 방사선의 정체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해에 1932년 최드윅은 그 방사선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 그 방사선은 전하가 없고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 방사선 입자의 이름을 중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실험은 이 알파 입자가 벨륨에 입사하여 중성자가 방출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가 파라핀에 입사하면은 파라핀 안에 있는 수소 양성자와 충돌하여
그 에너지를 모두 양성자에게 줌으로써 강력한 양성자가 방출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성자가 파라핀에 입사하면은 이 파라핀의 양성자와 충돌하여 강력한 에너지의 양성자가 방출된 것입니다. 최대위원 중성자가 파라핀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양성자의 운동량, 산란각 등을 측정하여 중성자의 질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의 질량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즉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히듐의 경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서 질량이 수소의 4배가 됩니다. 최대위의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 모형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즉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완성된 원자의 모형이었습니다. 1927년 어떤 물질, 방사능 물질들은 전자를 방출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이는 베타 분계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전자나 핵의 에너지 상태는 불연속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30년 파울리는 이 베타 분계에서 전자와 함께 질량이 없는 중성의 입자, 중성 미자가 나온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타 분계에서 전자와 함께 이러한 질량이 없는 중성 미자가 나온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베타 분계에서 중성 미자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므로 이 중성 미자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므로 에너지 보인 측에서 전자들도 다양한 연속적이 아닌 다양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55년 이 라인즈와 코웨는 원자로 옆에 염화카드뮴을 포함한 물탱크를 설치하여 중성 미자의 측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할 때 많은 반중성 미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염화카드뮴이 포함된 물탱크로 들어와서 양성자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반중성 미자와 양성자가 반응하여 중성자와 양전자가 방출됩니다. 양전자는 이 주위에 있는 전자와 합쳐서 결국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도 계수기에서 검출됩니다. 라인스와 코엔은 1956년에 비로소 그동안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중성 미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반중성 미자와 양성자와 핵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옵니다. 이 양전자는 이 주위에 있는 전자와 합쳐 상소매를 통해서 감마선이 2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신틀레타 계수기에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성자는 카드뮴하고 반응하여 감마선을 방출하고요. 그래서 이 감마선이 또한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확인함으로써 이 중성 미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32년 앤더슨은 양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최초의 반입자의 발견입니다. 이후 모든 입자들은 이 반입자를 가진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앤더슨은 우주선의 관측에서 이 전자와 질량은 같으나 전하는 반대인 입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양전자의 발견에는 안개상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안개상자는 과열된 전기가 채워져 있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으로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에 의해
전기가 이온화되면서 하전 입자의 궤적을 나타냅니다. 앤더슨은 이 자기장이 걸려있는 안개 상자 속에서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입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자기장에서 입자들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앤더슨은 궤적의 반경, 질량은 전자와 같으나 전하가 반대, 휘는 방향이 반대인 입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1935년 유가와는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메존 이라는 입자를 교환함으로써 핵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양성자가 이 전기적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핵의 공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가와는 불확실성 원리를 이용하여 이 파이온의 질량, 이 파이온이라는 메존의 질량이 전자 질량의 250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1936년 앤더슨과 네더마이어는 우주선에서부터 전자의 질량보다 207배 무거운 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관측하던 중에 자기장이 걸린 안개 상자에서 이 전자와 휘는 방향은 반대고 그리고 양성자의 반경보다는 작은 그런 궤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입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는 크고 양성자의 질량보다 작은, 그래서 전자 질량의 대략 207배 무거운 입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이 입자가 유가와가 제안한 입자라고 생각했으나 핵자와 아주 약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핵력이 관련되는 입자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입자가 바로 뮤온입니다. 그러다가 1947년 포웰 그룹에서 이 파이온으로命名된 메존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파이온은 1948년 가드너 그룹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이클트론에서 가속된 알파 입자를 탄소에 반응을 시켜 양과 음의 파이온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중성의 파이온도 버클리 사이클트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온은 양의 이 파이온, 음의 파이온, 중성의 파이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핵력에 관계되는 메존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메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와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반응하여 여러 가지 이 입자들이 만들어져서 이 지상에서 관측이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뮤온이 이 전자와 광자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뮤온은 이 전자, 중성미자, 반중성미자로 붕괴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1959년에 폰테 콜보는 이 붕괴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이고 반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일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전자와 뮤온에 관련된 중성미자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뮤온이 붕괴하면은 이 전자하고 이 중성미자하고 반중성미자가 관측되는데 중성미자는 이 뮤온에 관계되는 중성미자고 이 반중성미자는 전자에 관련된 중성미자라는 것입니다. 1962년 브룩헤이븐 연구소의 레더만 슈바이처 스타인버거는 뮤온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일 것을 확인했습니다. 뮤온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붕괴하고 뮤온 플러스는 이와 같이 이 양전자와 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뮤온 반중성미자로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 뮤온 중성미자와 전자 중성미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성미자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중성미자 중에서 마지막인 타우 중성미자는 2000년에 도넛 그룹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타우 중성미자는 1977년에 펄 그룹에서 타우 입자가 발견된 후 예측되었으나 2000년에 비로소 발견된 것입니다. 타우 중성미자가 관찰됨으로써 중성미자의 수는 3개이고 이에 대응되는 반중성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성미자가 처음에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 다카키 가치다 그룹에서 중성미자의 진동이 관찰됨으로써 이 중성미자가 약간의 질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중성미자 진동이라는 것은 중성미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중성미자가 약간의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렙톤은 전자와 뮤온과 타우 그리고 그 중성미자들을 우리가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렙톤들은 내부 고정 없는 기본 입자이지만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뮤온, 타우와 그 중성미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기본 입자이지만 이 하드론 그러니까 메존과 바리온은 핵자와 하이페론인데 이러한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러한 입자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죠. 쪼갤 수 있다. 더 쪼개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4년 겔만과 츠바이크는 이 하드론들은 코어카라는 기본 입자, 더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렙톤이라는 것은 이 전자, 뮤온, 타우 이 세 개하고 이에 대응되는 각각의 중성 미자 세 개 6개죠. 6개 있고 그 반입자들 그렇죠? 그 양전자, 반뮤온, 반타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6개. 그래서 전체 12개의 렙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구조가 없는 기본 입자입니다. 그리고 하드론은 우리가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련된 입자들인데 메존과 바리온을 구성되고 바리온은 핵자와 하이페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이 메존들 이런 것들은 이 코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코어크는 이 더 쪼갤 수 없는 입자이고요. 그래서 메존의 경우에는 코어크와 반코어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바리온들, 핵자와 하이페론들은 3개의 코어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드론들이 3개 또는 2개의 코어크와 반코어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하드론 중에 이 바리온은 3개의 코어크 그래서 바리온은 3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존은 코어크와 반코어크로 2개의 코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존은 2개의 코어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코어크에는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업, 다운, 스트레인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핀이 2분의 1인 이 퍼미온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크는 스핀이 2분의 1인 퍼미온이므로 이 파울리 베타율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코어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어크들은 이 바리온들은 이 동일한 A 상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3개의 코어크는 동일한 양 상태에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린버그는 또 다른 양자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 코어크는 3가지 색전화인 적색, 녹색, 청색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색전화는 색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바리온을 구성하는 3개의 코어크들은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 모두 다른 에너지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자들은 색이 없어야 관측이 가능합니다. 즉 코어크는 단독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온은 색전화가 없는 예를 들면 청색, 녹색, 적색 상태의 이 쿼크로 구성됩니다. 반면에 메조는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는데 쿼크가 어떤 색전화 상태에 있으면은 반쿼크는 그에 반대되는 색전화 상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로서 청색 쿼크와 반청색 반쿼크로 어떤 메존이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퀀텀 크로모다이내믹스 그러니까 QCD 이론은 어떻게 하드론들이 구성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존들은 이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바리온들은 이와 같이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의 경우에는 UUD 이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이 이러한 색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색이 없는 상태로 관측이 됩니다. 중성자도 UDD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이 쿼크의 퀄라들이 전체적으로 색이 없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론은 메존과 바리온인데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리온들은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이 가속기 센터에서 고속의 전자들을 양성자에 산란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의 구조를 관찰하려고 알파 입자를 사용한 라더포드의 실험과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알파 입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입자 가속기로 전자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의 파장을 핵의 크기에 근접하게 만듦으로써 핵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핵의 내부 구조가 있는지는 전자를 양성자에 충돌시켜 양성자의 전하 분포가 균일한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양성자 안의 전하 분포가 균일하다면 전자들은 탄성적으로 산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 특정 에너지 이상일 경우에 큰 각도로 산란되는 전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양성자 안의 전하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성자가 쿼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입사 전자를 통해서 이 크게 휘는 산란 전자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Z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비탄성 산란을 관찰했으며 전자와 쿼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많은 하드론들이 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탄성 산란 실험을 통해 양성자가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1974년에 제2부사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에 의해 쿼크 모델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발견이 있기 10년 전에 글러시오와 뷰어케는 네 번째 쿼크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렙톤, 그 당시에 발견된 것으로는 전자, 뮤온, 전자 중성 미자, 뮤온 중성 미자 4개입니다. 렙톤이 4개인데 계속 4개이므로 이의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쿼크도 4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부사 입자가 초암 쿼크와 반초암 쿼크로 이루어졌음이 다른 초암 쿼크로 구성된 입자들의 발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암 쿼크는 쿼크 모델의 네 번째 쿼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4개의 렙톤, 전자 뮤온, 전자 중성 미자, 뮤온 중성 미자의 4개의 쿼크, UDCS 쿼크의 균형에 따라서 쿼크 모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즈음인 1977년 이 펄 그룹에 의해서 타우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렙톤, 그 타우와 타우 중성 미자가 더해졌고 물리학자들은 2개의 쿼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렙톤이 6개니까 쿼크도 6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1977년 바텀 쿼크, 1995년 톱 쿼크가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쿼크가 앞 쿼크, 트람 쿼크, 탑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바텀 쿼크 6개의 이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다 스핀이 2분의 1인 퍼미온이고요. 그래서 전하량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질량과 발견 연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들에 의해서 하드론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렙톤들은 6개죠. 전자, 그리고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래서 6개의 렙톤들은 구조가 없는 기본 입자고, 뭐 전부 다 퍼미온이고요. 뭐 전하량이 주어졌습니다. 질량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메존들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유가와의 파이온 메존 이외에 다른 것이 행적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 대자이 그룹은 이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에 관련된 그론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자, 양전자 충돌 실험에서 3개의 jet을 관찰하였습니다. 쿼크와 그론들은 분리되고 나서 다시 합쳐져서 하드론이 될 때 jet을 발생합니다. 이 3개의 jet은 각각 쿼크, 반쿼크, 글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글론의 발견으로 하드론에서 이 쿼크들은 글론에 의해 묶여져서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도 그들을 구성하는 쿼크들이 이 글론에 의해 묶여져서 핵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전자의 충돌 실험에서 광자가 나오고 이것이 쿼크와 반쿼크를 만들어지고 이 쿼크와 이 반쿼크에 의한 이 jet이 하드론 jet과 하드론 jet, 글론에 의한 하드론 jet이 이 세 개의 이 jet을 발견한 것입니다. 글러쇼와 살람 와인버거는 약한 상호작용, 베타 붕괴하는 그러한 에서는 이 세 개의 보존,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이 세 개의 보존이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이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전자기 양력 통합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즉, 전자기력과 양력은 두 개의 전하를 가진 힘을 매개하는 입자, W 플러스하고 W 마이너스하고 두 개의 중성인 힘을 매개하는 입자, G0하고 광자는 전자기력에 관계되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 개의 입자로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안한 이러한 보존들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는 1983년 루비와 반데르 미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광자는 전자기파는 광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광자의 주고받음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광자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 프랑크입니다. 1900년에 프랑크는 광양약설을 주장함으로써 전자기파는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광전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광전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춰주면은 이 전자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당시의 이 전자기파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프랑크의 이 광장자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이 광전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아인슈타인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이 힘이 존재합니다. 핵력과 양력과 전자기력과 중력이 존재합니다. 상대적 강도는 핵력을 1이라 두면은 약한 상호작용인 양력은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전자기력은 이 핵력에 의해서 137분의 1이고요. 중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작용하고요. 이 전기력, 전자기력과 중력은 장거리 힘입니다. 그리고 핵력에 관련된 핵력을 매개하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글루온이고요. 그리고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보존이고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포톤이고요.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그래비톤, 중력자입니다. 이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발견되었습니다. 질량과 전하량, 스핀이 1로서 전부 다 보존입니다. 표준 모델은 전자기 양력 통합 이론과 강한 상호작용에 관련된 QCD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4개의 상호작용 중에 중력을 제외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델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러니까 쿼크와 렙톤이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 보존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델에서는 12개의 기본 퍼미온,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비자, 뮤온 중성비자, 타우 중성비자 6개에다가 이 UDS, CBT 6개의 쿼크,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반입자들, 따라서 이것이 12개의 기본 퍼미온에다가 이 반입자들 12개에서 전체적으로 퍼미온의 개수는 24개입니다. 힘을 매개하는 보존 입자들, 글루온, 광자, W 플러스 마이너스, G0가 5개의 입자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자들에 의해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쿼크들에 의해 모든 하드론들이 만들어지고 핵자와 전자와 결합하여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소들이 집합으로 물질이 구성됩니다. 자,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중력자고요. 그리고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광자고요. 그리고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글루온이고요.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이런 식으로 6개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래비톤은 중력자는 이 표준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스핀이 1인 보존이고요. 그래서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질량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자는 기본 입자고요. 그리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성 중성자는 쿼크들과 글루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준 모델에서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와 같이 24개의 퍼미온과 5개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들이 6개고 이 반쿼크들이 또 6개, 12개 되고요. 그 렙톤들이 6개인데 이것이 반입자들이 있으니까 또 12개. 전체적으로 퍼미온은 그래서 24개고요.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전자기력, 그리고 양력, 그리고 핵력, 그래서 5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 그림이 이 표준 모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표준 모델의 문제점이 이 첫째, 기본 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퍼미온이 24개나 되고, 그리고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또 5개 되고 이러니까 너무 기본 입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중력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성미자가 질량이 없다고 했는데 질량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물리학자들은 끈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이 쿼크들이 이걸 묶어주는 글루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이온들은 코어커드를 묶어주는 그루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쪼개 보면은 안쪽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자를 쪼개 보면 원자로 또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자들은 기본 입자들인데 이 핵을 보면은 안쪽에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를 더 쪼개 보면은 이 안쪽에 코어커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코어커드는 글루온에 의해서 묶여져 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가 어떤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